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미라클 드림 채널 낭독지기 드림입니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선선해지기 시작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여름을 보내셨나요? 즐겁고 행복하셨나요? 많이 지치고 힘들지는 않으셨는지요? 모두 떠오르는 생각과 기억이 다르겠지요? 여름의 끝자락에선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떠오른 것들에 대해 현재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을 기록해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기록과 관련된 책인데요. MZ 세대를 대표하는 이수연 작가의 기록하는 태도라는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삶이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느끼고 경험했던 감정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기록이라는 주제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일상을 기록하면 그 시기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고 소중한 순간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오랜 시간이 지나 그 기록들을 다시 꺼내보았을 때 새롭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글을 쓰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하는 저자는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진정으로 찾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보석 같은 일상의 이야기들. 그럼 작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음의 계절. 글쓰기 강의에선 꽤 다양한 학생들을 만난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황량한 겨울을 지나는 이들이 무척이나 많다. 음주운전 차량에 4살 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뒤 아무런 의욕이 사라졌다는 초등학생. 삶의 기준이 늘 자신이 아닌 부모님이어서 스스로 채찍질하며 많이 아팠다는 중학생. 친구를 잘못 만나 흡연, 가출 등 그 나이 때 해볼 수 있는 온갖 비행은 다 해보다가 최근 들어 검정고시를 시작했다는 고등학생. 100통이 넘는 자기소개서와 무수한 면접을 봤음에도 결국 최종 합격을 거머쥐지 못해 자괴감을 느낀다는 대학생 등 그들이 겪는 마음의 겨울은 저마다 다양했다. 동시에 이들은 모두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 의문을 품고 있었다. 선생님, 저는 왜 태어났을까요? 어쩌면 저는 우리 가족 중 돌연변이일지도 몰라요. 왜 제 삶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각자의 마음이 겪는 맹렬한 겨울을 몰아내기 위해 나는 쓰는 일을 먼저 권한다. 하루 있었던 일과 감정을 기록하는 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아프게 했던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서 벗어나 한껏 자유로워지는 게 가능하다.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구절과 그의 마지막을 나눈다. 너 존재했어? 너답게 세상에 존재했어? 너만의 이야기로 존재했어? 일평생 기록을 해왔던 이어령 작가는 자신의 임종 장소를 서재로 선택했다. 췌장암 판정 후 항암 치료를 거부한 채 자신이 가장 자신다울 수 있는 장소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것이다. 그는 고생과 아픔까지도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으며 비로소 봄을 맞이했다. 그의 마지막 계절은 분명 서재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청량하고 선연한 봄바람과 함께. 분명 누구의 마음에나 황량하고 매서운 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내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지, 마지막 지점을, 마음의 계절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니 그 생각과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봄과 가까워지는 중일 테다. 둥근 약점. 모두 서로가 어색하고 낯설 첫 학기. 상담 심리학 수업을 함께 듣던 친구 중 도무지 입을 열지 않는 친구가 있었다. 오며 가며 이미 꽤 안면을 튼 사이였음에도 그 친구가 수업 중 발표를 하거나 가벼운 담소조차 나누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니 간혹 누군가 재미있는 유머를 건네도 옅은 미소만 지을 뿐 속말 한마디 꺼내는 법이 절대 없었다. 꼭 대답해야 하는 경우에만 네, 아니요 식의 간단한 의사를 전달할 뿐이었다. 당시 유행하던 MBTI로 구분하자면 굳이 묻지 않아도 그 아이의 성향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친구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과제로 2인 1조가 되어 어린 시절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상대에게 전하고 그것을 녹취하여 기록으로 남기기라는 과제를 받게 되었다. 워낙 말수가 적을 뿐더러 속내를 털어놓는 친구가 아니니 제발 그 친구만 아니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친구와 한 조로 묶여 올라가 있는 익숙한 이름을 게시판에서 발견하고 절망하고 말았다. 따로 밥을 먹기에도 그렇다고 카페에 가기에도 애매한 사이였기에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야심한 밤 교실에 둘만 남아 과제를 시작했다. 미리 메일로 공유해 두었던 질문을 던지자 그 친구는 한참 있다가 입을 뗐다.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난 그제야 왜 그 친구가 극도로 말을 꺼내길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었다. 떨리는 친구의 입술 사이로 발음이 새어 제대로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평소에 말을 하지 않아도 늘 생긋생긋 웃던 친구가 입을 열자 한껏 위축된 듯 보였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시공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묵묵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친구가 모든 문장을 완수해낼 때까지 기다렸다. 집으로 돌아와 녹취록을 계속해서 반복해 들으며 기록했다. 어눌하고 명확하지 않은 발음 탓에 처음엔 알아듣기 쉽지 않았지만 반복해 듣다 보니 문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어릴 적 발음이 안 좋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 그 이후로부턴 말하는 게 싫고 두려워. 교우 관계가 전부였던 나이의 아이에게 믿었던 친구의 배신은 엄청난 충격이었으리라. 혹시나 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을 수 있겠다 싶었다. 감히 가늠하지 못할 상처를 입은 채 그동안 편히 마음 한번 털어놓을 수 없었던 친구가 안쓰러웠다. 나는 친구에게 녹취록 과제 파일을 전송했다. 동시에 힘들었을 이야기를 내게 털어놓아줘서 정말 고맙다고. 감히 내가 그 상처의 깊이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너는 내 나름의 방식대로 잘 극복해 왔던 것이라고. 나 역시 과도한 완벽주의자 성향으로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글로 풀어내고 나서는 꽤 괜찮아졌다고. 네가 마음이 편해질 때 간혹 내겐 마음을 털어놓아도 된다는 말 역시. 긴 밤이 지난 뒤 친구에게서 장문의 카톡이 왔다. 참 이상하지? 그토록 보이기 싫었던 면모를 꺼내 보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네가 적어놓은 우리의 대화를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개운하고 후련해지더라고. 고마워 정말. 얼마 있지 않아 우린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난 단순히 친구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차분히 기다려 주었고 어떠한 적극적인 개입이나 확실한 진단 없이 그저 우리가 써내려간 대화를 기록했을 뿐인데 말이다. 누구나 서툴고 들키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떤 면이 있다. 불완전하거나 약한 면을 꺼내 보이면 마음을 준 사람들이 또 떠나거나 나를 상처 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으로 주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늘 당당하고 자신만만할 필요는 없다. 아픈 면을 털어놓았을 때
기꺼이 이해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나를 감싸 안는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우리는 뚜벅뚜벅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으니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기록하며 우리는 서로의 아픈 면까지 둥글게 끌어안는다. 너와 나의 선. 사람을 좋아하는 순간이 한순간이듯 누군가를 싫어하는 순간에도 예외는 없다. 하루에 반 이상을 보내는 회사라는 곳은 친밀해 보이는 사이 속에서도 적당히 지켜야 할 거리가 있는 꽤 복잡한 곳이다. 어느 순간부터 제이와 함께 있으면 자꾸만 속이 얹혔다. 나보다 한창 어린 나이였음에도 슬쩍 가벼워진 종결 어미부터 고개만 까딱거리는 그만의 인사법. 툭툭 내뱉는 직설적인 화법까지. 상대의 상황과 성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생각나는 대로 뱉어대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아기가 있는 건 아닌데 슬며시 선을 넘는 그 애매한 상황. 가식 없고 직설적이라는 것이 요즘 세대의 특징이자 본인의 장점이라고는 했지만 솔직한 것과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은 분명 달랐다. 원체 누군가와 문제를 만들며 지내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 속해왔던 사회에서 크고 작은 일조차 없었는데 무례하다 못해 예의가 없는 나보다 나이 어린 동료를 직면하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난감한 마음뿐이었다. 끝을 질질 끄는 말버릇부터 특유의 과도한 향도, 호언장담한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애매한 일처리 역시 모두 꺼려졌다. 제이 곁에만 서면 몸엔 바짝 긴장이 들었고 자연스레 미간은 찌푸려졌다. 보란 듯 실력으로 제이를 눌러주겠다는 삐뚤어진 마음이 나를 살고 있었다. 어느덧 회사에만 오면 두통과 함께 헛구역질이 나왔다. 누군가 싫어하기 위해 온 에너지를 집중하니 미움이 나를 채우고 온 세상이 어둑해진 잿빛이었다. 제이가 내게 배려 없이 내뱉었던 과거의 말을 소각하기로 했다. 스스로 힘을 빼니 마음이 편해졌다. 물론 제이는 자신의 행동이 내게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테지만 미워하는 감정을 내 안에 묵히는 건 나를 더 괴롭히는 일이었다. 동시에 참 이상하게도 경계를 풀고 난 뒤로 제이가 거슬리는 빈도는 눈에 띄게 줄었다. 초연함 혹은 무관심으로 제이에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미움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야 라는 말도 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코 다정이나 애정과 같은 것으로 치환될 수 없다. 결국 내게 해가 되어 가시처럼 파고드니 기꺼이 용서하니 도리어 편하다. 나와 상대에겐 분명한 선이 있다. 그 복잡 미묘한 선을 지키며 살고 부정적 감정이 나를 잠식하도록 두지 않는 것. 그 감정을 끝까지 가져가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최대한의 선이자 방법일 테니. 이 나이 먹고 무슨. 아버지가 짐짓 점잖은 어투로 뱉는 이 나이 먹고 무슨은 마치 유명한 작곡가가 본인이 만드는 모든 노래마다 찍어대는 시그니처 사운드 같았다. 그가 다니는 회사에선 달에 한 번씩은 꼭 문화의 날이라는 명목으로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여주었는데 이마저도 늘 우리에게 양보하셨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아버지의 손엔 2개의 입장권이 쥐어져 있었다. 뽑기 번호를 잘못 골랐어. 애도 아니고 놀이동산이 뭐야? 놀이동산이. 아버지는 뒤통수를 긁으며 한껏 멋쩍어 하시는 거였다. 선약에 있던 어머니와 남동생을 제외하고 입장권의 유효기간은 이번 주말까지였다. 평소 엄중한 면이 있으신 데다가 말수까지 없으신 아버지와 둘만의 놀이동산이라니. 이제 곧 맞이할 불편한 즐거움에 걱정도 되었지만 언제 또 가볼까 싶어 내가 먼저 그를 설득했다. 쭈뼛대며 발걸음을 내딛던 아버지는 이 모든 풍경이 생경한 듯 한참 주변을 두리번거리셨다. 그런데 웬걸? 시간이 지나자 기구 앞에 아버지는 한껏 어린아이처럼 풀어지셨다.
나이테가 새겨졌던 얼굴은 잃어버렸던 동심이 차오르듯 한껏 밝아졌고 20살 청년처럼 입꼬리는 팽팽하게 올라갔다. 놀이기구가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할 때 그는 어린아이처럼 힘껏 소리를 질렀다. 외침은 어설프고 생경했다. 마치 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처럼. 제대로 아버지의 울음을 들어본 건 언제쯤이었을까? 아버지는 어떻게 소리내어 웃고 울 때 어떤 표정이 될까? 회전목마 앞에서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물음에까지 다다랐다. 왜 나에게만 동심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을까? 이 나이 먹고 무슨 이라는 말로 가려져 있던 아버지의 유년을 나는 놀이동산에서 주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서울로 올라와 열정만으로 견뎌내었을 그의 대학 시절이 회사 생활을 하며 받았을 각종 서름에도 차마 뱉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삼켰을 울음의 모양이 가끔은 저를 위해 쓰고 싶었을 노동의 대가를 어린 자식에게 모두 쏟아부었을 마음의 형태가 그래서 난 이곳을 가득 채우는 그의 무형의 외침이 좋았다. 한평생 자신이 짊어내야 했던 가정의 무게에서 이제야 자유로워진 것 같아서 어둑해진 놀이공원 집으로 돌아오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올해 홀로 새벽이었을 당신의 마음을 이제야 잊는다고. 찬찬히 곱씹어 돌아봐도 좋을 넉넉한 마음이다.